안녕하세요. 치과위생사 김나영입니다. 저는 플랜카드가 보이질 않네요. 저는 지금 현재 병원에서 환자분들의 구강 건강 관리를 돕는 예방만을 전담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구강 관리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떤 가슴 떨림을 주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저는 19년 차 치과위생사고요. 제가 처음부터 예방만을 전담하진 않았습니다. 1년 차 때는 소독과 멸균에만 힘을 썼고요. 그리고 6년 차까지는 마스크 끼고 열심히 진료실에서 일했습니다. 7년 차 때부터는 데스크로 나와서 환자 관리와 치료 상담이 저의 주 업무였고요. 그러던 해 13년 차가 되던 해였나요? 그때는 제가 중국 심천에 있는 예치과에서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쪽에서 상담도 하고 그리고 고객 관리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 직원들의 교육도 맡아 하면서 주변에서 좀 잘 나가네 하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4년 전부터는 예방만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예방을 하려고 작정하고 뛰어든 건 아니었고요. 제가 중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성대에 결절이 생겨서 저의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접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그리고 쉬면서 목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아이가 동네 소아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병원 엄청 바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충치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헥헥거려요. 목에 뭐가 걸렸나 봐요. 근데 옆에 스태프분이 잠깐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 수 없이 석션 팁을 잡아서 바로 아이의 침을 호로록 빼주었습니다. 근데 저 그 순간이요, 그냥 이 병원에 제가 직원인 줄 생각을 했어요. 옆에 원장님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의 첫 예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제가 저의 첫 번째 단계의 예방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세 번째 단계의 예방까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고요. 그 하나하나에서 어느 곳이 고객들에게 가슴 떨림을 주었는지 말씀드리고 또 그것이 병원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첫 번째 단계는 평생 구강관리실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목도 별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일은 하고 싶은데 제가 구인난을 막 뒤져봤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제가 뒤져보니까 요 단어가 딱 보이더라고요. 평생 구강관리실 직원을 구한다는요. 아무래도 가면은 왠지 스케일링만 할 것 같고 말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력서를 가지고 병원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제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일날 바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예, 공감하시죠? 예, 근데 이 병원은 10년이 넘는 과별로 진료를 보는 병원급의 치과였어요. 근데 이 병원에 임플란트가 완료된 환자가 2,000명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기 체크 비율은 10% 미만이었습니다. 정기 검진 받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오면 갑자기 또 그 2차 재수술에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장님이 고민 끝에 임플란트 환자만 정기 체크하는 평생 구강 관리실이라는 걸 오픈을 하고 제가 거기 처음 채용이 되었습니다. 첫날 제가 가서 예약표를 보니까 예약 환자가 뭐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날 하루 놀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약 이행률이 너무 바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그냥 놀면 참 좋을 텐데 또 이게 발동을 해가지고 2,000명의 환자들한테 다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열정이 발동을 해갖고 뒤로 돌렸네요. 근데 이 병원의 예약률은 바닥이었는데 제가 2,000명의 환자분들한테 다 전화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네 유형으로 제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A의 유형은 이분들은 연락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 발로 찾아오는 유형. B의 유형은 어머 내가 안 그래도 연락을 기다렸다고 하는 유형이었고요. 또 C의 유형은 이거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요를 반복하는 유형. 그리고 오래돼서 그런지 전체 환자의 10%가 또 연락이 또 되지 않는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 C형이었습니다. 이 C형을 어떻게 하면 A형으로 바꿀 수 있는지가 저의 목표였는데요. 문제는 제가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어찌어찌 오게 하더라도 이분들이 계속 정기적으로 와야 되는데 뭔가 사탕과 같은 달콤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스케일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스케일링으로 저희 첫 단계 예방을 만들었어요. 보통 환자분들이 정기 체크하러 오셔서 첫 마디가 제가 몇 년도에 임플란트 했나요? 제가 어디에 했죠? 때운 데는 어딘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다 잊혀졌나 봐요. 여러분들은 자기 치아가 상태가 어떤지 알고 계신가요? 스케일링 할 때 이렇게 포를 덮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스케일링을 할 때 왼손으로 보통은 미러를 잡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치석을 제거해야 되니까요. 근데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치석만 바라보고 하지 않고 미러 대신 제가 손가락을 입에 넣고 하나씩 하나씩 기계가 지나가는 자리를 짚어가면서 그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기가 임플란트고요. 여기는 왠지 좀 안 좋은 게 보이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스케일링이 다 끝난 다음에 해당 과에 모시고 가서 다시 재진단을 받기를 권해드렸고요. 그렇게 한 1년 반쯤 되니까 거의 10% 미만이었던 그 검진율이 8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예약 이행률도 90%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감동의 글을 올렸어요. 평생 구강관리실에 와서 자기가 이런 거를 처음 치과에 와서 느꼈다 하는 것을 감동의 글로 옮기기도 했고요. 제가 옥탑방처럼 평생구강관리실 4층에 있었는데요. 1층에 상담 실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갑자기 막 뛰어 올라오더니 저번 달에 우리 분석표를 봤는데 평생구강관리실에서 다른 치료를 받은 그 동의율이 100%였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제가 뭐가 해드린 게 있을까 하고 생각이 저도 들었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씀이 스케일링 말고 뭐 또 해주는 게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말씀드렸죠. 가실 때 제가 사탕을 하나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목을 아끼려고 찾아갔던 예방이 저에게 가슴 떨리는 직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의 가슴 떨림이 그분들한테 전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두 번째 단계의 예방은 전문가 치아관리실입니다. 이제 또 병원을 한번 옮겨요. 이 병원은 1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해서 병원 안에 전문가 치아 관리실을 만들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하기 3개월 전에 제가 오픈 준비를 하면서 직원들한테 예방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또 제가 30명 정도 되는 직원이었는데 그분들에게 구강 관리를 전부 다 한 분씩 해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드리고 오픈식 때는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 현하고 오중주를 또 불러가지고 작은 음악회를 또 열었고요. 또 이번에는 조금 찾아다니는
구강 교육을 시작했어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구강 교육도 해주고 조그만 애들을 상대로 해서 얼마나 치아 닦는 게 중요한 건지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스케일링, 말하는 스케일링은 기본이 되었고요. 뭔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저만의 필살기가 필요했던 거죠. 저의 목표는 환자분들이 되도록이면 검진을 받고 치료를 이제는 안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목표가 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엄마가 저녁 준비를 하시는데 쌀을 막 씻고 계세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른 뺏어서 제가 막 쌀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야, 그래갖고 쌀이 씻기겠냐? 쌀이 간지럽다고 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어떻게 씻어야 되지?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저의 팔을 이렇게 잡더니 이렇게 알려주세요. 저는 그때 쌀을 씻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될지, 그리고 손에 어떤 부위가 닿아야 쌀이 씻기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 닦는 방법을 알려드릴 때 이 방법을 바로 쓰는데요. 그 환자분이 쓰시는 칫솔을 직접 가져오게 해서 그분들의 입안에 직접 이를 닦아드리면서 설명을 합니다. 어느 정도의 힘을 줘야 할지, 그리고 칫솔에 어떤 부분이 닿아야지 잘 닦이는지를요. 그리고 전문가 치아 세정술이라고 하는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전문가 세정술을 해드리고 대청소를 해드리고 잇몸 마사지까지 해드립니다. 이처럼 예방이라는 것은요, 환자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가 충분히 해줬다고 느꼈을 때 병원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병원의 성장도 가져왔는데요. 구강 관리를 받으면서 자기가 치료받을 것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은 다음에 치료에 대한 동의율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동의율에서 구강 관리 프로그램을 하는 분의 증가율과 비슷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직원들의 교육을 하면서 직원들이 예방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이 병원이 제가 10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0년 전에 이 원장님이 부푼 꿈을 안고 B사의 칫솔을 엄청 많이 사다 놓으셨는데 판매가 거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이제 느낌의 양지법을 알려주면서 판매율이 올라갔고요. 그 판매율은 구강 관리를 받는 프로그램을 하는 동의율과도 증가율이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치과 위생사 하나 아니면 치과 관리실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분들이 예방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병원 구성원 모두가 함께 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의 예방은 평생 치과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것은 검진을 받으러 오시는 분뿐만 아니라 처음 치료를 시작하는 분이 구강 관리, 물론 치료를 받으면서 구강 관리를 저희가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그 환자와 평생 함께 가는 것입니다. 저희 관리실에 오는 환자분 중에서 50대 후반의 남자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이틀에 한 번 이를 닦습니다. 이틀에 한 번 이를 닦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 이틀에 한 번은 제대로 닦고 계셨을까요?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저는 일단 전문가 치아 관리로 치아를 다 대청소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치아 사이사이 충치가 6개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 2년 전에 치료 다 싹 받으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관리를 다 받고 나서 저를 쳐다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도 이렇게 이 닦고 나면 이런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닦으시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이 야간 그 경비를 쓰시는 분이었는데 퇴근하고 아침에 가면 너무 피곤하니까 잠자기 바쁘셨고요.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이를 닦을 때도 있고 그냥 출근한 적도 있고요. 사실은 그 근무지에서 닦는 게 가장 편하다고 하셨는데 이분이 세면대와 자기가 근무하는 위치가 너무 멀다 보니까 이를 닦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33 법칙 아시죠? 하루에 3번 식후 30분 이내에 3분 동안 법칙을 알려드렸을까요? 저는 이분에게 하루에 한 번만 닦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대신 치약 없이 칫솔로만요. 근무지에서 그대로 칫솔만 가지고 제가 알려드리는 느낌의 양치질로 이솔질로 하고요. 그 대신 이물질이 나오면 종이컵을 가지고 그쪽에 뱉으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저랑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분이 저희가 처음에 구강관리실 오시면 그 구강관리 능력 지수라는 걸 잽니다. 근데 뭐 이분은 처음 오실 때 뭐 보자마자 0점일 수밖에 없었고요. 일주일 뒤에 저랑 만났을 때 40점까지 올라가 있으셨더라고요. 지금도 3개월에 한 번씩 이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구강 환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을 저는 매일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고요. 그 전공책 안 꺼낸 지 10수년 만에 전공책을 들여다보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예방과 선생님들이 하는 세미나는 지역을 불문하고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고 있고요. 올해는 제가 예방만 하는 1번 치과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또 어떻게 환자분들한테 관리하고 있는지를 또 배우고 또 예방만으로 경영이 되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앞서 말한 예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예방은 환자와 의료진이 예방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거를 필요로 하게끔 제가 동기부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예방은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환자분들에게 경험하게 해드리고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의 예방은요, 그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한테 이분들한테 맞는 구강 관리를 알려드리고 그것을 유지하면서 저희 치과와 평생 같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 단계 예방을 하고 계신가요? 구강 건강 관리는요, 저같이 치과위생사만 하나 있다고 해서 아니면 관리실을 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고객들이 이것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또 영역의 예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라는 것은 고객과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가 함께 가는 길입니다. 제 명함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사석에서 변호사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드리면서 저는 치과에서 예방의 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 위생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일반 분들은 그게 뭔가요? 하고 다시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런 말씀하세요. 저랑 똑같은 일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직 치과위생사는 아니었을 거고, 이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변호사의 업무가 문제가 발생된 것을 해결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기업에서 문제가 발생된 소지를 미리 알아내서 그것을 방지하는 일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방의 업무가 꼭 병원에만 있는 게 아닌가 봐요. 우연히 목소리 쓰지 않으려고 들어갔던 평생 구강관리실의 스케일링 업무가 제가 가슴을 뛰게 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가
고객들의 가슴도 뛰게 했고요. 저도 처음에 예방을 시작할 때 예방이라는 것이 치료보다 앞선다고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제가 그 병원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예방을 막 침마르게 이야기를 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방? 그 참 좋은 거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방은요, 좋은 서비스가 아니고요,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예방이 우선이 되는 의료를 꿈꾸며 저의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방센터 김나영 님이셨고요. 심사위원님들의 또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이 예방의학에 대해서 중요성을 다시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이제 김나영 님께서 이런 좋은 꼭 필요한 서비스를 실제 실천하시고 그 이제 성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제 고객 감동, 그다음에 소통, 그다음에 이런 좋은 예방 서비스가 개인 차원에서 만들어내서 여기까지 온 서비스인지, 아니면 이러한 것들이 이 병원 내에서 어떤 시스템화돼서 본인이 빠지더라도 전체가 이 시스템 내에서 굴러갈 수 있도록 조직 내에 다 내부화가 되고 그런 차원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참 궁금한 부분인데요. 일단 나왔기 때문에 1단계. 사실은 그게 가장 저의 숙제인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 3단계를 진행하면서 지금 이 예방이라는 것이 이 병원의 문화가 되게끔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직원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주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요. 분명히 구성원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나왔을 때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 병원에서요, 이직률이 많은 병원일수록 참 이게 이 연속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도 느낍니다. 자신 있는 답은 아니라서. 저도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마 어쩌면 환자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은 예방이 제일 좋을 텐데요. 어찌 보면 또 이렇게 약간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예방을 잘하면 혹시 치과의 환자가 너무 예방을 잘 받아가지고 내원을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런 우려를 한다면 정말 이거는 정책에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요. 갑자기 정치를 하고 싶어지는데요. 그런 질문은 처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예방만 하다 보면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근데 그 처음에 저희가 예방이라는 것을 시작할 때 저도 뭣도 모르고 시작했지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어차피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건 제가 이게 바이오필름이라는 세균막만 관리를 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 외에 예를 들어서 전신 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나 다른 어떤 그 질환 그 외부 환경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예 치료받을 환자가 없어질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좀 안 하고 싶네요.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정말 예방만 하는 치과가 있더라고요. 근데 예방이라는 것이 딱 예방 한 번 받아갖고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하면서 리스크가 생긴 부분에 치료가 들어가니까 아마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아까 그 말씀 중에 변호사란 말씀,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예방법학을 매일 강의를 하고 많이 강조하는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어느 마케팅 교수가 그러더라고요. 진짜 마케팅은 고객이 니드하는 거를 원트하게 만들어야 된다. 니드 안 하는 거를 원트하게 만들면 그거는 사기를 치는 거고,
또 니드한 거를 원트하게 못 만들면 그거는 마케팅이 부족한 거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를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제가 좀 그냥 호기심에서 여쭤보는 건데 이게 니드하게 만들고 원트하게 만들어서 추가적인 매출을 일으키려면 아무래도 그분들이 한 번은 오셔야 되겠죠. 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는 그게 힘들 텐데 이게 오게 만들려면 그 사람 내가 또 가게 되면 뭔가 또 이렇게 뭔가 추가적인 걸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돈을 더 많이 낸다든가 그런 초기의 저항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에 첫 단계 예방은 사실은 그냥 있던 2,000명을 제가 오시게 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예방부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 통계치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어서 그때부터는 돈을 받았습니다. 구강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걸 하시면 30만 원, 35만 원 이렇게 환자별로 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직원들이 같이 구성원들이 예방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지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환자를 리퍼를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아까 경비를 쉬셨던 분도 전혀 구강관리를 받을 정도의 그런 환경이, 경제적인 환경이 되지 않으셨는데 직원이 직접 모시고 와서 딱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작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일단은 전체적인 구성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프로그램은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가장 그 딜레마고요. 또 어떤 질문이었죠? 추가적인 비용을 처음에 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항감을 없애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오시게 하고 이제 네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하면서 네. 조금씩 그 벽을 허물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구강관리를 할 때 제가 가슴이 막 뛰었으니까 막 열심히 설명을 하시면 이분들이 먼저 감동을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나한테 돈을 더 뜯어내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느끼셨는데 그래도 사람이 또 하다 보면 또 그렇지 않을 수가 있죠. 저항감이 분명히 저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숙제고요. 예. 전에는 아마 그 원장님을 도와서 옆에 그 어시스트 하면서 진료에 참여하면서 이제 원장님을 돕는 입장이었다면 본인이 이제 그 구강관리실을 운영하면서는 조금은 독자적인 이제 그 진료라기보다 그냥 관리를 하고 독자적인 일을 하고 계시다고 봐요. 그게 물론 이제 진료에도 결국 연결이 되지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개인적인 보람이나 또 자기 자신의 자존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을 것 같고 제가 봐도 참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 예방에 관한 구강관리실을 운영한다는 게 매출에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하셨을 거예요. 그 오너분도. 근데 결국은 그런 서비스가 그 병원의 의료 서비스를 한층 품격을 높이는 셈이 되고 환자들의 다시 재방문율도 높아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반드시 본인이 하는 일 외에도요. 사실 지금 치과라서 저랑은 조금 분야가 좀 다르긴 한데 의료계에도 분명히 이런 식으로 어떤 평생 관리를 환자가 적은 부담 또는 무료로 받으면서 병원에 좀 더 로열티를 갖게끔 만드는 그런 아이템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거를 고민할 때 이런 식의 해결이 나올지 이런 방안이 아이디어가 떠오를지 혹시 팁이 있다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방향성 그리고 본인이 이런 독자적인 일을 하면서 분명히 그 병원에 어느 정도 기여하느냐에 대한 그런 매출이나 기여도에 대한 부담을 분명히 가지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뭐 여부에 상관없이 오너 되시는 분이 이런 면을 좀 이해하고 지원해주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겠다 하는 면이 있다면 꼭 그분은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그 예방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했듯이 이게 저도 우선이 아니었어요. 저는 치료에 대한 상담을 했던 거기 때문에 우선이 되지 않았는데 일단은 제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제 스스로 그 본질을 좀 봤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환자분들을 치료하고 있는지를 본질을 봤고요. 사실은 더 많은 어차피 제가 위생사로서 할 수 있는 독단적인 업무는 없어요. 다
의사분들 아래서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조금만 더 이것이 그 환자분들이 진정하게 말씀은 안 하지만 가슴속에 항상 담겨져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왜 그 관리를 받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손으로 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기계적인 거 많이 빌지 않는데 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그 도구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 투자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또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면 이거 꼭 구강관리 말고도 또 다른 것의 아이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강연을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한 분 더 질문을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네. 예, 저는 문정훈 교수고요. 제가 경영을 하다 보니까 좀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먼저 예방 3단계를 실현화하신 측면에서는 참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이 단지 병원의 어떤 그 비즈니스 가치를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이 사회적인 가치도 높이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제가 평가드리고 싶고요. 단 이제 제가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이러한 노력이 아까 베인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병원에 있어서의 어떤 루틴한 태스크로 좀 디자인이 돼서 내재화되었다면 그리고 그 내재화하는 데까지 그 걸렸던 여러 가지 시간들이나 노력들, 어려움들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셨다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제가 이쪽 치의학 쪽을 잘 모르는 관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3단계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첫 번째가 평생 구강 관리, 두 번째가 전문가 치아 관리, 세 번째 평생 치과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지만 이게 구현이 되는 것입니까? 제가 마지막에 그 단계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는데 이 단계를 거쳐야 되는 이유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저 혼자만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첫 단계는 동기부여를 말씀드렸어요. 이분들이 진짜 원하게끔 저희가 만드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단계가 돼야지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비즈니스적인 모델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정을 했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고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결국은 이제 그 김나영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가치라는 게 사실은 사전적인 예방을 통해서 사회적인 추가 비용을 좀 세이브하자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뭐 아까 변호사님도 약간 중복되는 말씀인데 결국은 이용자들이 이걸 어떻게 인식하느냐 받아들이냐가 핵심이라고 보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결국 어떻게 설득하느냐는 문제라고 보는데 나영님 보시기에 이용자들이 봤을 때 이 서비스의 본질적인 가치 그건 뭐라고 스스로 정리를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본질은 다시 치료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그 사례도 한번 얘기했지만 치료를 하고 나서 정기 체크를 가장 받는데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를 닦는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이분이 나한테 왜 진작 이렇게 닦는 법을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는지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양치법만을 알려드려도요. 내가 이렇게 닦고 있지만 또 다시 와서 잘 닦고 있는지를 검사를 계속 하거든요. 그걸 한번 받을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을 인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런 설득을 하는 거는 환자분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비교해 보면 조금 쉬웠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은 이제 아까 어려움을 좀 말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프리랜서로 나온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가장 힘든 저의 고객은요. 병원의 오너분이십니다. 그분들이요. 제가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저는
좋은 서비스가 아니라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진짜 목이 좀 메어요. 왜 자꾸 좋은 서비스라고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의 가장 적은 사실은 병원에 계신 오너분이세요. 그분들이 일단 이걸 깨면요, 환자분들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이분들은 단순하지 그냥 정말 제 본질만 딱 보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되면 내가 그냥 무작정 와서 입안만 보는 정기 체크에서 끝나지 않는 것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사실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설득은 더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오너분들은 너무 힘듭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두 번째 강연자 우리 예방센터의 김나영 선생의 강연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그